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시작된 차세대 이동통신 6G, 5G가 아닙니다. 6G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또 유럽 등 이미 6G 선점을 위한 주요국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 6G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어떤 효용성을 주는지 최유한 평론가와 함께 총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최유한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예. 그 최근에 열린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6G 협력을 약속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6G, 6세대 이동통신 분야에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을 공동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양국의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오픈 랜 기술 개발과 표준화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약속하면서 이 오픈 랜 기술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오픈 랜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공동성명에 그러니까 이동통신 보안과 공급 다양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오픈랜 기술을 활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개방된 5G, 6G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를 위해 5G 그리고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6G를 포함한 첨단 정보통신 기술 개발에 미국은 25억 달러, 한국은 10억 달러를 공동 투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픈랜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이따가 좀 여쭙기로 하고, 두 나라 정상이 이제 공동 성명에 기록을 할 만큼 이 6G 기술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글로벌 패권 경쟁이 이미 일찌감치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과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 5G 가입자 수가 약 1,200만 명이다. 그러니까 사실 뭐 품질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계속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요. 불만이 많죠. 이 5G도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6G는 시기상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미 미국, 중국, 유럽 할 거 없이 6G에 대한 글로벌 패권 경쟁이 이미 일찌감치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5G도 문제도 해결해가면서 6G에 이제 손을 대야 되는 상황입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이 5G가 상용화되기 전부터 이미 6G 선점을 위해 뛰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는 6G 주도권 선점을 목표로 민간 통신사, IT 기업을 위주로 넥스트 G 연합, 넥스트 G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이걸 결성이 됐고, 미국에서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또 중국은 또 세계 최초로 6G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또 EU에서는 이 민간 중심 6G 연구개발 그룹 헥사가 출범했고요. 모두 6G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위해서 고군분투 중인데요. 뭐 이런 상황에서 기술이면 또 대한민국 아닙니까? 우리 뒤처질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기술이면은 진짜 우리 최유한 평론가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인데. 지금 제가 이거 유튜브 지금 카메라에 제가 이거 제 핸드폰 이거 지금 최근에 산 거거든요. 이거 지금 최근에 샀는데 5G를 저는 끄고 다녀요. LTE로 다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소비자들은 5G, 그러니까 LTE 다음에 이제 5G 뭐 이렇게 해가지고 6G가 이거 아직 5G도 끄고 다니는데, 이게 근데 이제 미리 이제 선점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를 하겠고. 일단은 그러면은 평론가님,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이 6세대 이동통신 6G에 완전히 그냥 올인을 하는 겁니까 지금? 그 5G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말씀드릴게요. 지난 2년 전에 2019년 4월 3일 밤 11시에 5G 세계 최초의 상용화에 우리나라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원래 4월 5일 날 하려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4월 4일 날 한다고 해서 우리가 4월 3일 밤 4일 3일을 뭐 이틀 앞당겨서 했어요. 그랬군요. 이게 5G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이제 타이틀을 주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 지금 그 우리 정부도 올해부터 6G 이동통신 개발에 착수하는데, 일단 6G 기술 개발과 표준화 특허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이제 일단 목표는 핵심 표준화 특허 보유 세계 1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장비 시장 점유율 세계 2위를 달성한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어요. 세계에서 1등, 2등 하겠다 이겁니다. 네, 지금 웬만하면 좀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때 그 중국의 그 화웨이, 화웨이가 이제 장비 시장 쪽에 이제 점유율이 되게 높았는데 미국에서의 어떤 그런 제재로 인해서 한 방에 갔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좀 뭐라고 할까요? 뭐 어부지리란 표현보다는 일단 뭐 되게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아니 어부지리는 맞고요. 그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근데 그 화웨이가 그렇게 한 방에 가게 되는 거는 기반이 없었어요. 기반이 허약하고. 화웨이가? 탄탄한 우리 같이 이렇게 탄탄한 기술력으로 이렇게 성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쨌든 뭐 미국과 중국의 정치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평론가님, 6세대 이동통신 6G는 어떤 그 또 특징이 있는지 이게 일단 궁금한데 어떻게 뭐 5G에 비교해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진화가 되는 건가요, 이게? 이게 이제 5G도 제대로 잘 안 되는데 6G 얘기하냐고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가야 되니까. 과기부에서는 이 6G 6대 핵심 비전을 초성능, 초대역, 초정밀, 초공간, 초지능, 초실내로 정의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무슨 말이야 하시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속도 말씀드릴게요. 속도 말씀드릴게요. 속도 5G 대비 50배 빠르다고 합니다. 1TBps라고 급의 전송 속도를 가지고요. 50배요? 예. 그러니까 무선 지연 시간이 5G 대비 10분의 1로 줄어든다라고 하고요. 위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상 10km 이내에서 시속 1000km 속도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다. 1000km로 사람이 다닐 건 없으니까. 그렇게 이 말씀드린 이유가 따로 있어요. 어쨌든 하여튼 이 관리를 AI가 합니다. 사람이 안 해요. 아, 그래요? 예, 그 해킹이 불가능한 양자 암호 통신도 적용하고 이게 특징이라고 하네요. 아니 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뭐 감이 100% 잘 이렇게 확 오진 않는데 이 아까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그 5G, 5G보다 50배 빠르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거의 뭐 지연도 없는 6G다. 그러면은 6G는 어떤 것이 가능한지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이게 또 일단 가장 궁금한 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이제 SF 영화에 나오는 것들이 구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F? SF 영화에. 지금 뭐랄까 그 IoT라고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잖아요. 사물 인터넷. 사람이 이제 사물한테 명령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펼쳐지는 SF 영화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이제 만물지능 인터넷 사회가 열린다라고 해서 모든 데이터가 다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요. 어쩌면 스마트폰도 필요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마트폰도 필요 없어질지 모르겠어요. 스마트폰이 지금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최유한 평론가님 너무하시네. 우리 전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해? 아무 데서나 이렇게 자기가 인증이 되면서 아무 데서나 전화가 가능해요. 아무 데서나? 핸드폰 없이? 이거를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고요. 5G 시대와 달리 6G 시대에는 이제 사람과 기계가 아니라 기계와 기계가 통신이 됩니다. 기계하고 기계가? 그걸 AI가 관리하고요. 차량, 가전용품, 로봇, 제조시설 등 5천억 개의 사물이 6G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고요.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뛰어넘어서 3차원 홀로그램 이용한 이제 확장현실. 왜 영화에 보면 이렇게 딱 전화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홀로그램이 튀어나와서 통신하잖아요. 그게 현실화된다니까요. SF 영화가 그냥 다 현실로 돌아와 버리네요. 맞습니다. 그게 6G에서 가능한 거. 저는 최유영 평론가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저는 계속 어떤 물건이 계속 제 머릿속에 떠오르냐면은 6G는 자율주행 시스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교두보를 찍겠다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럼요. 예, 그래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기술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끊기지 않는다는 게 자율주행하다가 끊기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죠. 끝나는 거죠. 안 끊긴다라는 것이죠. 예, 6G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러면은 최유영 평론가님, 예. 이 6G 상용화를 위해서 필요한 과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요. 여러 가지 기술이 요구되는데 당장 이야기되는 게 그러니까 그 테라헤르츠 주파수가 굉장히 이렇게 고주파수거든요. 그러니까 테라헤르츠 주파수 대역이 다른 거잖아요. 지금 6G는. 다르죠. 예. 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연구가 좀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고요. 이걸 커버하는 안테나 기술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나라 적외도 위성들이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 위성들이 얼마 전에 미국이랑 할 때 미사일 그 거리 제한 지금 저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사라졌잖아요. 네, 이게 다 그게 연결돼 있었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가까운 이렇게 중국, 러시아 미사일로 저격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도 쏴야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 사업을 통해서 저기 위성으로 세계를 인터넷으로 묶는 스타링크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12,000개의 저기도 위성 통신원을 쏴서 내년까지 지구 전역에 우주 인터넷을 제공한다라는 것인데 이미 스페이스 X는 1,000개 이상의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 저기도 위성이 필요하고 6G를 위해서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과 함께 논의 중에 우리 미사일 거리 제한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거 못한다라고 얘기해서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풀어야지 이래야 기술의 한국이 되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게 풀린 거예요. 와, 참 그러면 그동안 이 전기차만 만든 것이 아니라 계속 위성을 쏘아 올렸던 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 있잖아요, 그 미국에. 그 일론 머스크가 계속 위성 쏘아 올렸던 게 혹시 6G 때문에 그랬던 건가 이런 생각도 맞습니다. 그래요? 예.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5G 상용화에 성공했지만 우리나라가 2030년께 상용화될 6G 경쟁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항공우주 인프라가 필요하다. 올해 초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공위성 보유는 17대예요. 한국 인공위성 보유가요? 예. 미국이 1,878대입니다. 위성이 1,800대가 넘어요? 예, 1,878대고 중국이 410대, 러시아가 176대, 영국이 167대, 일본만 해도 84대예요. 인도도 64대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의 한국이라고 하지만 인공위성 항공우주 관련돼서는 아직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가올 6G 시대에는 저궤도 위성과 통신이 하나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다급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좀 결정적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드린 말씀 중에 이제 아까 처음에 한미 공동성명에 명시된 오픈랜 기술, 이 오픈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이게 뭡니까, 오픈랜이라는 게? 이게 이제 이거 설명드리기가 좀 까다로운데. 그러면 넘어갈까요? 아니, 개념만 설명드릴게요. 이게 주시죠. 기지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파 송출 기능 담당하는 하드웨어로 구현되는데요. 오픈랜은 오픈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제 유선 전화나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는 부분하고 무선으로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등등에 연결되는 구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무선과 유선 이 구간에 연결에 필요한 기술 규격을 통일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5G하고 6G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기술 규격이 지금까지 노키아나 삼성전자나 에릭슨이나 특정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가 하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보면 이거 특정 기업의 이 네트워크 기술이 종속될 수가 있으니까 오픈하자. 그래서 5G에서 6G로 이어지는 이 네트워크 기술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이것이 오픈돼서 다 표준화되는데 그걸 우리가 만든다는 거. 우리가 먼저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오픈랜 기술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통신 3사도 역시 이제 기술 상용화에 대비하고 있고요.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도장 꽝 찍으면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사일 거리 제한 없애는 거라든지 이게 소형 위성 발사를 위해서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우리나라 6G까지 이끌어가는 것까지 다 준비하고 오픈랜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 우리가 미국의 반도체 공장 투자한다라는 거는 그걸 미국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반도체가 어디에 쓰냐면 이 6G에 쓰이는 겁니다. 그러겠네요. 이 전반적인 걸 가지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세계 제일 힘센 국가니까 그 통해 가지고 이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나라 국가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6G 시대를 대비해서 발빠르게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기업들도 나름 이 6G 때문에 바쁘게 좀 준비를 하고 있겠죠? 이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가 신기술이나 새로운 분야에는 겁 없이 먼저 뛰어드는 데는 정말 일가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면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몸으로 부딪혀가지고 반도체 공장을 만든 셈이거든요. 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과기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삼성리서치 차세대 통신연구센터 김윤선 마스터라는 분이 3세대 파트너십 프로젝트 이거 줄여서 3GPP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무선 접속 기술분과 의장에 선출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야라고 맨 처음 생각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대단한 조직이에요. 아, 그래요? 이동통신 표준을 개발하는 세계 최대 기술 표준 단체입니다. 여기 의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회사가 참여하냐 보니까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LG전자, SK텔레콤, KT 다 들어가고 LGU 플러스,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퀄컴, 인텔, 버라이즌 이동통신 관련 기관과 기업이 무려 700여 곳이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동통신 회사들이 다 왔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서 무선 접속 기술 분과는 3GPP 안에서 규모가 가장 큰 분과이고 5G 기반의 무선 전송 기술 표준을 여기서 수립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이제 규격이 정해지나 보네요. 국제적인. 왜냐하면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죠. 각 나라끼리 통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삼성전자에서 이 3GPP의 의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 됐겠습니까? 삼성이 기술이 짱이니까. 아주 우리 프로그램 그 격에 딱 맞아요. 맞아요. 짱이라는 표현이 좋습니다. 근데 삼성이 기술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표준화를 계속 주도한다는 것이고 향후에 6G에 대한 준비에서도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업계에서는 5G 국제 표준 수립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5G 장비 기술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세계 각국이 5G 장비를 채택할 때 또는 6G로 나아갈 때 국제 표준 충족 여부를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표준을 삼을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유리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죠. 선도적인 부분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앞장서 나가는 건 참 뭐 당연히 기분이 좋은 소식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6G의 선점을 위해서 또 이제 좀 발판을 좀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앞으로 또 우리 눈앞에 펼쳐질 그런 세상. 앞으로 도래하는 세상은 지금과는 또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최유한 평론가께서는? 제가 좋아하는 그 SF 영화 중에 E.T. 좋아하시잖아요. E.T.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고 그 이후에 이제 좋아했던 기술이
릭 베송 감독의 영화 그 제5원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 좋아합니다. 예. 그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브루스 윌리스가 나왔던. 주인공인 브루스 윌리스가 직업이 택시 기사예요. 그랬다, 맞다. 근데 이 택시가 어떤 택시냐면 하늘을 나는 택시예요. 맞아요. 예. 근데 SF 영화 보면 지금은 구현하기 힘든 기술이 막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예전에 보니까 그 구현하기 힘들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구현이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 속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상상 속에 옛날에는 나중에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 세상이 지금 펼쳐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브루스 윌리스의 하늘 나는 택시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28년까지 구현하겠다고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사활을 걸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강 위를 다리 위를 그 하늘 나는 택시가 쭉 달려가지고 이게 가는 거예요. 이게 비행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상화된 그 생활할 수 있는 이렇게 그 이동 기구로서 하늘을 나는 택시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최유한 평론가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음주 단속 같은 거 있잖아요, 음주운전 이런 게 물론 뭐 자율주행으로 이제 하늘을 나는 택시들이 생기겠지만은. 이게 우리나라가 고층 아파트나 고층 건물이 은근히 많잖아요. 규제가 엄청나게 엄격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우리가 지금 그 앞으로 상상하기 힘든 세상이 펼쳐질 텐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소에 갖는 습관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도래할 세계와 문화지체 현상으로 부딪힐 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은 기술적으로 이제 점점 구현해지는 바뀌는 세상에 비해서 6G가 등장하고 그러면 7G도 등장하고 막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겠죠. 그럼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계속하면서 우리의 생활의 윤택함을 추구는 하되 전혀 다른 세계에서 뒤처지는 사람들 손잡고 같이 가야 되고요. 새로 오는 그 세상이 지금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문화지체 현상 때문에 힘들어지는 부분들 이런 거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기술만 좋아진다고 사람이 제대로 잘 사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튼 뭐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던 우리나라가 6G도 선도할 수 있을지 응원하면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